공법 배문화입니다. 자, 부동산법 핵심 이론 마스터 국토기획법의 5번째 테마인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핵심 내용들은 용도 지역을 정하는 절차,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자, 용도 지역 종류는 21종류가 있었죠. 우리 학원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할 때 이 건축 제한, 종류 제한, 건폐율이라는 건축 면적 제한, 용적률이라는 연면적 제한이니까 이 숫자를 외우시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쟁점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하실 때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제목을 보고 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용도지역의 종류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보면요.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토지를 크게 이게 4가지 용도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밑에 관리지역, 그다음에 여기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하고, 이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나누고, 주거지역이 6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로 세분해서 주거지역 안에 6개, 상업지역은 중1, 유, 근 4개, 공업지역은 전, 일, 준이죠. 좀 글씨가 흐린데,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지역, 녹지지역도 보전 성격의 녹지, 농업적 생산으로 쓰는 녹지, 개발이 가능한 자연 녹지, 보생자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 안에 16가지 명칭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우리 행정청이 토지의 이름을 정하는 거야. 여기는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으로 써라. 여기는 상업지역 중 일반 상업지역으로 써라. 여기는 공업지역인데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있고 자연 녹지든 생산 녹지든 이렇게 토지의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토지의 기본 용도를 정하는 거죠. 토지 쓰임새를 정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되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 세분이 되고 농림지역과 농사짓는 목적이나 임원 목적으로 주요 사용하는 곳,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기존 지역들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4종류, 도시관리, 농림자연 세분하면 21종류가 있고 우리 학원생들은 이거 대부분 다 외우셨을 겁니다. 이 21가지 용도지역 이름을 모르셨을 때는 빨리 이거를 암기하셔야지 공부의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 순서를 한번 좀 보십시오. 용도지역 공부하실 때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절차에서 시험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은 되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지정하고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자, 용도지역 종류는 금방 봤듯이 21종류. 그다음에 행위 제한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별표시인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서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3가지 행위 제한 받고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어 있거나 미세분된 지역도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한번 공부 순서를 좀 잡아보시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달성을 위해서 이 21가지 용도적으로 토지를 구분해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정하고 용도지역은 한 필지에 서로 중복할 수 없습니다. 한 필지 토지 위에 용도지역 이름이 2개가 중복되시면 안 됩니다. 자, 용도지역 지정 절차,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우리 행정청이 우리 앞에서 배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지가 나와야지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변경된다. 그런데 다음의 지역은 예외입니다. 다음의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도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간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용도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를 매립한 새로운 땅, 그 다음에 어항구역, 항만구역 등이 지정된 장소니까 이 어항구역, 항만구역,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 자, 우리 이거 5개입니다. 자, 이거 외우실 때는 어항, 그 다음에 전국택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어항은 전국에다가 선택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어항구역, 항만구역을 시작하는 거 총 5개. 좀 전 앞에 훑어봤던 건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었고 이건 어항, 전국택,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농업지능지역 들어가는 지역들, 관리지역의 보전산지 제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출제하신 분들이 여기를 좀 많이 출제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
자, 다음의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어도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지정되거나 기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공유수면 바다예요. 바다. 강이나 이런 건 빼고 자, 바다를 매립했다. 근데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지역과 같으면 자, 우리 공유수면을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여기가 기본적으로 육지입니다. 육지인데 자, 여기가 매립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도 요 매립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육지였었고 동그란 부분들은 바닷물이었었는데 여기를 막아서 이 매립을 했죠. 자, 매립의 목적이 주택을 지을 용지다.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뭐 세분까지는 하지 않고 도시지역에는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럼 이게 매립의 목적하고 이웃 주변 용도지역이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자, 주택용지하고 도시지역은 같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같은 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농지입니다. 농지. 매립을 해서 여기다 농사 짓는 농지로 쓰겠다. 근데 주변 지역이 농림지역이면 이것도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랑 같으면 이 매립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 매립공사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매립준공 인가일에 이웃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랑 같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이웃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웃용도라고 하셔야 돼요. 이웃용도가 도시가 되면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고 이웃용도가 농림지역으로 같으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고시 절차는 따로 해야 됩니다. 매립 목적 이웃용도랑 다르거나 매립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는 경우는 별도로 매립지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용도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원칙처럼. 자, 매립 목적 이웃용도랑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 이 그림 보십시오. 여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 공유수면이라는 데가 여기 매립지인데 매립지가 주택 지을 용지인데 여기 주변 지역이 농림지역이니까 이 주택 지을 땅하고 이 농림지역하고는 안 맞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농지면 농림지역이면 같은 거, 요것처럼 같은 건데 지금 여기다 매립지에다가 주택을 지을 택지, 주택용지 주변 지역이 이게 농림지역이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매립지에다가 자, 이웃용도랑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은 위반 결정을 따로 해서 용도지역을 별도로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도시지역 같은 거로. 자, 또 이렇게 매립지가 이렇게 여기가 매립을 했는데 농지다. 근데 농지인데 이게 매립지가 여기 경계선을 근처로 여기는 농림이고 요 아래는 도시지역이다. 이러면 매립지가 이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한 겁니다. 이렇게 매립지가 하나의 용도지역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이 경우도 도시관리계획을 따로 결정하여 용도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립 목적 이웃용도랑 다르거나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는 원칙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매립지에다가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별도로 정해줘야 되고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랑 같으면 이웃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을 잘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항구역, 항만구역 나오는 거. 자, 우리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면 자, 어항구역이라는 거는 우리 어항을 만들 때 정하는 명칭이고 항만구역은 항만을 만들 때 정하는 명칭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토지 위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 말고 어항구역, 항만구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지정되고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을 때 그리고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돼서 공단이 생기는 거예요. 공단. 국가가 만드는 공단, 일반산업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공단입니다. 여기 농공단지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택지개발지구, 한전이 발전소를 지으려면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정한다. 자, 이게 발전소 부지,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택지개발지구, 대규모로 공장을 세우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같은 거. 자, 이런 노란색 명칭들이 토지 위에 지정 고시가 되면 여기는 자, 조심하셔야 돼요. 도시지역으로, 이건 무조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딱 단정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웃용도지역으로 본다는데 이 어항, 아까 우리 어항, 전국택 이런 노란색 글씨가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주의할 점은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된다. 이 조건을 맞추셔야 되고 이번에는 농공단지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전원개발사업구역 할 때는 수력하고
송변전 설비는 제외한다. 요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력발전소를 만드는 전원개발사업구역, 송변전 설비를 만들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빼고 화력발전소 이런 거를 세우는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자, 우리 요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 잘 보시면 약간 좀 그림이 정확하진 않은데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구역이에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농림지역입니다. 일단 여기 세 개 집중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땅은 지금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요 네모난 요 상자 같은 네모난 게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들어오고 지금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땅에 이런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들어오고 이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도시지역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도시지역 경계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처음에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이 어항구역, 항만구역 지정된 장소는 여기는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지한다, 본다. 다만 이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도시지역하고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여기가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하고 붙었다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가산업, 일반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농림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도 되고 뭐 자연환경도 되는데 국가산업이나 일반산업이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이런 것들은 자, 연접이란 말은 필요 없고 도시지역하고 연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농림지역에다가 국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들어가면 이 농림지역 땅에 이렇게 파란색 명칭들이 정해지면 여기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시작했고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어항, 자, 전국택은요. 앞에 어떤 땅이든지 관계없이 그냥 어항구역, 항만구역 지정되고 도시지역하고 연접한 지역들,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연접은 필요 없다. 요거 1번만 연접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 그림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땅에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이게 도시지역하고 붙어있다는 걸 전제하면 도시지역으로 여기는 자동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라 더 이상 요 네모난 상자 들어간 지역들은 그 다음에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땅도 밑바탕이 농림지역인데 이제는 농림으로 보지 않고 요 세 군데 장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개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어항, 전국택 한 다음에 이번에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정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들어갔을 때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선택해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 두 개를 추가합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관리지역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여기 아까 어항, 전국택은 앞에 어떤 지역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면 되는데 여기는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의 보전산지가 들어가면 각각 이런 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해서 요 하나 더 보시면 자, 관리지역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번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들어간 지역들은 여기는 더 이상 관리가 아니라 도시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그다음에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들어갔을 때는 이 보전산지를 정하는 관청이 산림청장인데 산림청장이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자, 아까 제가 공연수면 매립지는 이윤용도랑 같으면 매립 목적이 이윤용도적으로 본다고 여기 어항, 전국택, 자, 어항, 전국택 이런 애들은 세부 조건이 맞으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자, 관리지역 땅에 농업진흥지역 들어가시면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땅에 보전산지가 들어갔을 때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가 돼서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법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조금 이해를 하시고 관련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지역 지정은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되는데 다음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용도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공연수면 매립 목적이 이윤용도랑 같으면 이윤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어항, 전국택 이런 명칭들이 정해졌을 때는 도시지역 결정고시를 보는데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반드시 도시지역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력이나 송변전 설비는 전원개발사 구역할 때 제외한다. 이건 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 보전산지가 들어가면 각각 이런 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용도지역의 종류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정 절차 봤으면 종류는 아까 앞에서 봤죠? 도시관리, 농림, 자연이고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은 이렇게 세 분이 되게 돼 있으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중일, 유군,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보생자, 관리지역, 보생계에서 이 도시지역 안에 16개, 관리지역에 3개, 농림자연은 그냥 그대로 하나씩 적용해서 21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기본 이름하고 이 목적을 좀 봐야 되겠죠. 자, 1종, 2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눈 다음에 양호한. 자, 일반주거는 3종까지 있네요. 자, 저층 4층 이하, 중층 18층 이하, 중고층은 18층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이렇게 나가면 1, 2, 3종 일반주거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은 2종 전용주거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이면 1종 전용주거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전용주거는 단독 공동으로 나눈 다음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자, 저층, 중층, 중고층까지 4층 이하, 18층 이하로 짓는 곳 평균 18층을 초과해서 짓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종이 올라갈수록 땅값이 비싸집니다. 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자, 준주거지역이 제일 비싸죠. 주거기능 위주로 하면서 여기다 상업기능이나 업무, 일하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곳.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를 보완한다. 자, 공업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상업지역, 도심부도심, 중심상업, 일반정원 상업이면 일반상업. 자, 도시내 유통기능, 이게 시장 같은 거나 물류센터 이런 거 만들어진 땅이 유통상업이고, 근린지역 내 주택가 근처에서 일용품을 공급하는 지역들, 주택가 근처의 상가지역들은 근상이니까 중일, 유근 이렇게. 자, 공업지역도 중화공업은 전용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면 일반공업. 그래서 우리 큰 공단 같은 거는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은 전용공업 지역에다 짓는 거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일종의 소규모 공업은 일반공업이고 자, 제일 비싼 땅 공업지역 중에서 경공업을 수용하면서 주거하고 상업 업무를 보완하는 곳 경공업, 주거, 이 상업 이 세 가지 기능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중공업지역입니다. 자, 녹지지역도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 성격으로만 유지하는 녹지. 녹지 중에서도 농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농사 짓는 데 사용되는 녹지도 있으니까 생산 녹지. 자, 자연 녹지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 이게 이제 4층 이하로 일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녹지가 자연 녹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같은 것들을 보존 성격으로만 유지하는 것은 보존 녹지. 농업적 생산이 나오면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불가피함은 개발에 허용되는 녹지가 자연 녹지가 되는 겁니다. 자, 관리지역 넘어가 보시면 관리지역도 자연환경이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 관리. 농림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면 생산관리. 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이 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관리가, 이런 계획관리가 관리적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데입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인 이용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들. 이렇게 해서 보존 성격으로 유지하는 관리, 농림업 생산으로 쓰는 관리,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관리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생계, 그 다음에 자, 농림지역은 농지법상 개발하기 어려운 농지,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 등이 정해져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토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상수원 같은 것들을 보전 성격으로 해당 지역들을 보전 성격으로 유지하는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이제 우리가 개발하기 어려운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상. 용도지역 21가지 명칭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으니까 자주 보시고요. 자, 문제는 4번 이것도 중요하죠. 용도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자, 우리 용도지역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때 이제 뭐 준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에 맞게 건물을 신축해야 되고 우리가 자연녹지면 자연녹지에 맞게 건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이 세 가지 행위 제한을 받는 거예요. 건축 제한, 다른 말로 용도 제한, 건축물의 종류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안 되는데 단독주택은 된다 뭐 이런 거. 상가를 져서 편의점이라든가 뭐 세탁소, 미장원은 되는데 술집은 안 된다. 이렇게 건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고
자, 건폐율은 건축 면적, 건물을 졌을 때 이 대지를 차지하는 그 부분들, 이 건축 면적을 얼마나 넓게 쓸 거냐, 그 다음에 용적률을 제한해서 위로 층을 올리는 연면적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건축 제한이 기본적으로 나올 때는 이 그림처럼 여기가 일종 전용주거지역의 땅입니다. 자,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걸 지어서 여기다가 편의점, 세탁소, 미자원 같은 상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교집회장, 이게 이제 500제곱미터 미만짜리, 초중고, 유치원, 노유자, 주차장 같은 것들은 가능한 건물이다.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하게 짓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 이런 파란색 건물들이 가능한데 아파트는 안 된다. 일종 전용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다. 이 건물의 종류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병원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주거생활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학교 안 되네요. 여기 초중고 유치원은 되는데 대학교 안 된다. 종교, 노유자, 주차장은 되는데 숙박설, 모텔 같은 거, 위락설, 술집, 공장이나 창고는 주거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게 건축 제한입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은 건물의 종류나 건물의 층 같은 걸 제한하는데 건축 제한은 다른 말로 건축물의 종류 제한이라고 하면서 이 건축 제한을 볼 때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용도지역 21가지인데 그 중에 1번 타자가 일종 전용주거지역이죠. 자, 일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표.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요 분홍색. 자, 조례가 정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몇 가지가 더 있네요. 이렇게 표를 보고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으실 때는 일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그냥 건축할 수 있다. 자, 이런 다가구 원룸은 여기 제외된 이유가 뭐냐면 이 조례 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제외된 거니까 무시하시고, 자, 단독주택하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감옥부터 과목 이런 게 있는데, 자, 소매점이라는 게 슈퍼라든가 편의점, 휴게음식점, 술 한판 음식점, 이미용, 목욕, 세탁소, 의원, 치과원 같은 것들, 자, 지역자치센터 같은 동사무소 같은 것들이 근린생활시설로서 일종으로서 이런 건물들이 단독주택,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상가 건물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정하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이하인 연립이나 다세대는 되는데 우리 여기다가 아파트는 금지, 이게 아파트가 안 됩니다. 여기 써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추가적으로 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변전소 같은 거 추가로 인정해주고, 여기 그냥 할 수 있는 일종근생도 있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살짝 무시하고, 자, 이종근생 중에서 다른 이종근생들은 안 돼요. 뭐 독서실, 뭐 이런 것들, 뭐 서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이런 건 안 되는데 이런 종교집회장이 500 미만이면 된다. 종교활동하시라고. 네, 박물관, 뭐 기념관, 미술관도 애들 공부하라고 일종 조용주거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함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종근생인 종교가 500 미만인데 쌀 좀 조금 늘려서 사이즈를 10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시설로서 교회나 성당 사찰도 1000 미만까지도 요 바번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으면 되고, 이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들은 따로 이제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서울시면 서울시 조례 이렇게, 대전이면 대전시 조례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도 조례가 인정할 수 있고, 노유자, 주차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거 이거예요. 자, 연립이나 다세대는 되는데 여기 아파트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초중고등학교는 들어가지만 대학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주차장이나 노유자는 되지만 여기다 의료시설 같은 거, 숙박설, 위락설, 공장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자, 이 표에 없는 건물도 이 앞에 그림에서 여기 아파트, 병원, 의료시설, 대학교, 숙박, 위락, 공장, 창고는 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에 방해가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써있는 건물들은 된다. 이렇게 한번 해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익힐 거니까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분홍색 2개 하고, 조례가 정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건물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이종 전용주거지역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종 전용주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조례가 정하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조례가 정하는 여기 공동주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파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이기 때문에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종 전용은. 근데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단독,
자, 공동주택이라고 써있죠. 네, 공동주택이 아까 우리 1종 정에서는 여기 공동주택이 조례 쪽으로 들어가고 연립 다세대만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건 안 되는데, 기숙사 같은 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공동주택을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올리고 모두 다 되는 거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 1000 미만이니까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1종 근생 중에서 1000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2종 전용은 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모두 가능하다. 자, 추가로 조례가 인정하면 2종 근생 중 종교 500 미만짜리, 다른 2종 근생들은 안 되고 2종 근생 중에 종교만 된다. 자, 다른 2종 근생들 뭐 독서실,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안마실소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종교 집회장만 할 수 있다. 자,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1000 미만, 추가로 종교시설 1000 미만, 유치원, 초중고, 노유자 주차장이기 때문에 1종 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요것만 빠지고 여기 2종 근생 중 종교, 박물, 기념관, 미술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종교시설 1000 미만, 유치원, 초중고, 노유자 주차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자, 이 공동주택만 조심하시면 돼요. 2종 전용은 모든 공동주택을 인정할 수 있다.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로. 근데 이 준주거 지역, 이제 나머지 표는 생략을 하시고요. 이 준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물, 자, 요거는 특이하게 준주거 지역에서는 제가 색깔을, 여기는 하얀색인데 이거는 지금 파란색이 약간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건물이 써 있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 자, 여러분들 혹시 기본서 같은 데 보시면요. 이 21가지 용도 지역별로 건축 제한 표를 분석할 때는 1종 전용, 2종 전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런 준주거 지역 같은 표는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이 주거기능에다가 상업 업무를 보완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단란주점은 주택가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여기 게임 제공업소 같은 거 안 되고, 자, 격리병원은 우리 전염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안 맞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되는 건물이 써 있습니다. 숙박설, 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장, 위락설 같은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 주택가랑 안 맞습니다. 성격이. 그 다음에 이게 충전소가 액화 소형가스 충전소라는 게 LP 충전소는 폭발하면 위험해서 안 되는데 다 수소차 때문에 수소 연료 공급설은 할 수 있는 건물로 보셔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건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폐차장, 축사나 도축장, 묘지,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이 이게 고물상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 예전에 이게 어려운 문제로서 이게 킬러 문제인데 준주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이 수소연료 공급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건물, 여기 할 수 없는 건물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는 건물로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은 금지되는 건물, 폐차장, 축사나 도축장, 묘지 이런 것들은 주거생활하고 안 맞으니까 격리병원 같은 것도 안 되는데 일반 종합병원은 여기 금지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은 된다 이렇게. 의료시설 중에 격리병원만 안 되는 거지 종합병원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 수소연료 공급설은 가능하다. 이 두 개만 좀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준주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 그러면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수소연료 공급설은 수소차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나머지 건물들은 안 되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그냥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할 수 있는 건물인데 단독주택, 초등학교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농어가로서 현장 자연훼손이 없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공동주택은 모두 금지, 자연환경 보전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같은 공동주택은 모두 금지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만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금지입니다. 그 밖에 조례가 정하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건물, 자, 단독주택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소매점, 슈퍼, 지역자치센터 같은 관공서들 이런 것들은 자연환경에서 할 수 있다. 그럼 자연환경에서 종교활동하라고 5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집회장, 지목이 종교용지일 때 추가로 사이즈가 큰 것도 여기 종교시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수소연료 공급, 온실이나 양어장, 공공하수처리, 국방 군사시설 같은 군부대, 발전소, 묘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가능한 건물이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자, 여기 아파트는 무조건 금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금지입니다. 자, 묘지는 되는데 장례시설은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같은 건 안 되는 겁니다. 묘지는 되는데 장례시설은 금지. 이렇게 세 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주택은 모두 금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금지. 네,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뭐 발전소, 군부대, 하수처리 이런 건 되는데 묘지 관련 시설까지는 되는데
장례시설 이런 것들,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불가합니다. 장례시설, 의료시설은 불가.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 자,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물,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물들, 네, 준주거지역 같은 거로 쭉 넘어가면 할 수 없는 건물이 써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건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물 써 있든 할 수 없는 건물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참고로 여기 준주거지역처럼 할 수 없는 건물로 써 있는 게 이 준주거지역이 그렇고, 상업지역 중1, 유, 근도 할 수 없는 건물로 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하나, 상업지역 4개, 이게 할 수 없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건물이 또 어디 있냐면 준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준공업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총 7개입니다. 자, 이 표의 형태가, 이 표의 내용이 아니라 표의 형태가 이렇게 1종, 2종 전용주거는 할 수 있는 건물로 써 있다가 할 수 없는 건물로 써 있는 게 준주거지역 하나, 상업지역 4개,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하나, 계획관리지역 하나, 이렇게 총 7개는 할 수 없는 건물로 써 있는데, 대표로 이 준주거지역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건물들은 다 할 수 없는 건물로 써 있는 거고, 그 7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 대표로 보시고 맨 앞에 1종 전용과 2종 전용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 제한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심한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걸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따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 건축 제한표를 다 읽어보면 21가지 읽어보면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 아파트 가능한 지역이 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주거지역 6개 중에서 1종자를 빼시면 돼요. 자,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을 빼고 중1, 근, 공업지역은 중공업 이렇게, 아파트는 총 8개 용도지역에서 아까 우리 건축제한 표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 단독주택은 불가능한 지역 2개를 외우셔야 돼요. 아파트는 21가지 그 좀 전에 표를 찾아보시면 총 8개가 가능한 지역이고, 단독주택은 유통상업 같은 농산물 시장 같은데 전용공업지역 같은 중화공업 공장단지에서는 단독주택 안 되고 나머지 19군데가 되는 지역입니다. 자, 2개는 따로 외워두시고, 요게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2번 나왔죠.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이 아닌 걸 찾아라. 또는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건축 제한 표를 21가지를 다 뒤져보시면, 찾아보시면 그렇게 아파트가 가능한 데가 10개가 나옵니다. 단독주택은 불가능한 데가 2군데가 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건축 제한의 예외인데, 자, 우리 건축 제한이라는 게 건물의 종류 제한인데요. 이게 그 국토계획법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처리하는 특이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우리 여기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표, 요거는 국토계획법의 대통령령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건물도 국토계획법 내에 써 있는 표인데 이 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 제한의 예외가. 자, 다음 지역에서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예를 들어서 요 2번 좀 볼까요? 농림지역에는 아까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의 표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게 있는데, 농림지역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면 농지법을 먼저 적용한다. 건축 제한을 따질 때. 다시 한번 농림지역에 보전산지라는 게 들어가면 이 농림지역의 그 건축 제한 표를 보지 않고 여기 산지관리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 이 개별법이라는 산지관리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초지가 들어가면 초지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초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라는 노란색 명칭이 특이한 명칭이라는 얘기예요.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위에 농업진흥지역 들어갔을 때 농림지역 위에 보전산지, 그다음에 농림지역에 초지가 들어가면 각각 개별법에 따라서 아까 우리 국토계획법의 그 대통령령 별표를 보지 않고 이런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처리한다. 하나만 더 보시면, 자, 요거는 좀 내용이 많은데 부담 없이 그냥 보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거 좀 더 심한 문제로서. 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원구역 들어가, 원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들어가면 아까 우리 건축 제한 표가 있었어요. 그 표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건데 거기에 공원구역이 들어가면 자연공업법,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들어가면 수도법,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들어가면 요 둘 다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이 개별법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공원구역이나 뭐 지정문화재가 들어간 지역들은 어디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거 붙으셔야 돼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양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들어가면 각각 개별법에 따른다. 그냥 개별법에 따른다만 아시면 돼요. 좀 어려운 거니까. 자, 이렇게 건축제한의 예외 한번 살짝 봤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건폐율입니다. 자, 우리 건폐율은 많이 다 아실 개념으로, 자, 요런 큰 네모가 이게 대지 면적이 100이 있는데, 건축물을 졌을 때 이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는 면적이 50이면 이게 100분의 50이 나오기 때문에 대지 면적 100, 건축 면적이 5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건폐율이 50% 되는 거죠. 곱하기 100%에서 이런 건 뭐 60%, 대지 면적 100에 6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80, 30이니까 각각 건폐율이 80%, 30% 나오겠죠. 그래서 50%에서 건폐율이 높아지면 이게 완화가 되는 거죠. 건물주한테 넓게 짓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50%에서 30%로 작아지면 건폐율이 강화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 건폐율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용도지역 21가지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 기준 건폐율이 요 이하로 잡혀 있으니까 요걸 외워서 시험 문제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건폐율은 55, 66, 57 주거지역입니다. 55국에 6657 이렇게 전화번호 외우듯이 55, 6657 1,2종 전용 1,2,3종 일반 준주거 순서 잡고 자 상업지역 중1 유구는 9887 이렇게 하는 거죠. 987로 내려가면서 5, 6657 9887 자 공업지역은 모두 70 녹지지역은 모두 20% 이하 범위 안에서 실무감은 정하는 겁니다. 조례로. 대통령령의 요 이하로 정하면 실무감은 이 조례로 다시 한번 이 숫자 범위 안에서 정하는 건데 시험 볼 때는 요걸 외우셔야 돼요. 자, 관리지역도 보생계 농자가 있는데 둘둘넷 둘둘에서 계획관리지역을 40%로 잡고 생산관리가 농림지역처럼 규제하고 보전관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규제하기 때문에 둘둘넷 둘둘 그래서 5, 6657, 9887, 777, 둘둘둘, 둘둘넷 둘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용적률도 자, 우리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100이 있고 건축 면적이 50이면 1층 50, 2층 50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 면적을 1층 바닥 면적으로 계산해서 층을 쭉 올리면 동일한 면적으로 각 층 면적을 동일하게 하면 이 전체를 합한 게 연면적인데 지하는 빼는 겁니다. 자, 우리 항상 연면적 공식을 용적률 공식을 보면 분모 대지 면적 여기 대지 면적 100 그리고 이 건축 연면적이 뭐냐 자 지상으로 올라가는 층에 연이라는 게 이을연자라서 각 층 바닥 면적을 50씩 올렸다. 그럼 이 50씩 올려서 5개 층 올렸으니까 이게 250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는 자 용적률 연면적 할 때는 제외되는 면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하층은 무조건 빼고 지상에 부속용도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이 있으면 이거를 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하는 무조건 빼고 지상에 주차 공간이 있으면 빼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상가 공간으로 쓰는 4개 층만 50씩 해가지고 여기가 200이 들어가서 여기 200% 용적률로 치면 여기 대지 면적이 100이니까 여기 200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실제 이 분자 연면적에 잡히는 연면적은 요것만 잡히는 거예요. 2, 3, 4, 5. 1층은 주차장이고 여긴 지하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공간만 연면적을 계산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대지 면적 비율을 비교해보면 20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50%, 용적률 200으로 지면 지하 1층 내고 지상 1층 주차 내고 나머지 상가로 이렇게 50씩 4칸을 올려서 총 지상 5개 층인데 1층은 여기 연면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기본적으로 용적률의 개념이고 자, 용적률도 우리가 숫자를 정하고 있죠. 뭐 대부분 다 외우셨을 테니까 용적률은 원래 50 이상 100 이하인데 50 이상이란 말은 빼버리고 그냥 외우십니다. 자 그냥 100, 150, 200, 250, 300이니까 주거지역은 50씩 올라가다가 이 준주거지역은 많이 올려서 500이 되는 거죠. 100% 이하로 정한다. 150% 이하, 200% 이하 이렇게 하다가 3종 일반 주거지역 300에서 준주거지역 올라갈 때는 500% 이하. 자, 상업지역은 중1 유구는 1500에서 200씩 내리는 거죠. 1500, 1300, 1100, 900이니까 근상 900 이렇게 준주거지역은 500. 자, 공업지역도 300% 이하에서 50씩 올라가시는 겁니다. 전일준 300, 350, 400 이하. 자, 녹지지역은 보호생자인데 8, 100, 100이 되는 거예요. 8,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100%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같은 거니까 8, 800, 88 이렇게 용적률이 정하고 있죠. 자, 시험 문제에서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얼마 이하가 원칙이냐, 용적률은 얼마 이하가 원칙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준주거 지역은 우리 앞에서 70%죠. 용적률은 500% 이하 이렇게 딱 나오셔야 돼요. 3종 일반이면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 이런 식으로. 계획관리적이면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기존 건폐율과 기존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폐율의 완화하고 용적률의 완화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용도지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우리 건폐율은 아까 원래 정해진 숫자가 있었죠. 원래 정해진 숫자가 여기 556657로 나가는 거, 용도지역별로. 그런데 이때도 용도지역 위에 어떤 명칭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70, 자연공원처럼 공원만 들은 명칭이 들어가면 60으로 또 변합니다. 자, 이게 어렵죠. 자,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농공단지, 자연공원, 취락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특별한 명칭이 들어가면 원래 건폐율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 파란색 명칭들을 농림지역으로 생각하고 정하시면 돼요. 농림지역 위에다 정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좀 보십시오.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여기 도시지역입니다. 여기가 넘어갔네요.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관리지역이고, 여기 넓은 땅이 농림지역입니다. 여기는 자연환경인데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일단 들어가요. 농림지역 건폐율은 20% 이하밖에 안 된다고요. 농림지역은 농사짓는 목적으로 쓰고 뭐 농업용 창고 이런 거 20%로 짓다가 이 농림지역 땅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뭐가 막 들어오네요. 그죠? 이게 뭐가 막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아까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원래 20%가 70으로 바뀌고 자연공원이나 취락지구가 들어가면 60% 이하까지 커지는 거예요.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면 80% 제일 크게 커집니다. 자, 여기는 글자가 빠졌네요. 이거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가 농림지역 땅에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4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들어가면 또 40% 이하로 변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시험문제에서 29회 때 냈습니다. 이 내용을. 자, 우리가 원래 건폐율 숫자는 아시죠? 원래 건폐율이 낮은데 농림지역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 파란색 명칭을 추가적으로 정하면 여기 빨간색 글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70인데 여기 한번 외워볼까요? 이렇게 70% 농부가 이렇게, 자, 여기 농자니까 농부라고 연상을 하세요. 70세 나이의 농부가 이렇게, 자, 60살 때 자취생활했었다. 이렇게 자연공원하고 취락지구니까 연상을 하자는 겁니다. 70세 나이의 농부가 60살 때 자취생활했었다. 자취하다 보면 배고파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다가 팔았다. 그래서 80%가 되는 거예요. 자, 억지로 문장을 만듭니다.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생활하다가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팔아서 이게 80%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원래가 20% 농림지역인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팔았으므로 80%까지. 팔아서 우리 그 돈 가지고, 판 돈 가지고 우리 개, 보신탕용 개를 샀다. 개를 사서 우리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경찰에 걸려서 수사받았다. 수사. 개발진흥지구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수사 이렇게 개를 사서 절도죄로 잡혀서 수사받았다.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생활하다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서 팔고 그 돈으로 개를 샀다가 절도죄로 수사받는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들어가면 40%까지. 자, 주의할 점은 하나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아까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생활한 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팔고 개 산대요. 자, 아까 농림지역처럼 농림지역에 개가 들어가면 도시지역 외지지역 같은 농림지역 외지지역에 개발진흥지 들어가면 40%인데 자연녹지에 개발진흥지 들어가면 요거는 30%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농림지역이 아니라 하나 더 그립니다. 여기 자연녹지에 요 개가 들어가면 요건 개 3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농림지역에 개가 들어가면 개 4인데 자연녹지에 들어갔을 때는 개 3으로 바뀐다. 요거 하나는 따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사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한번 외워보세요. 건폐율 완화 현상, 농공단지 70%, 자연공원 취락지구는 60%, 국가산업단지는 80%까지, 개발진흥지구는 기본적으로 40%, 자연녹지에 개가 들어갔을 때는 개 3, 수사 이렇게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
요 파란색 명칭이 들어가서 건폐율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건폐율이 완화 현상에서 이제 용적률의 완화로 넘어가 볼까요? 용적률의 완화는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용적률도 뭐 농공단지, 자연공원, 수산자원,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4개밖에 없네요. 이거 들어가면 원래 숫자보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용적률입니다. 자, 용적률은 이게 건폐율이 아니라 이거는 용적률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거 수정을 했습니다. 자, 용적률이 농림지역으로 들어가서 원래 기본 용적률은 80% 이하이기 때문에 실무가면 뭐 72%, 실무가면 막 75%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림지역의 용적률이 80% 이하로 낮은데 여기도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150%,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100%까지 커지고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들어가시면 이것도 80%,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이것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고쳤습니다. 다시 한번. 농림지역은 원래 용적률이 80% 이하로 실무가면 뭐 75%, 73%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여기에 개가 들어가면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지구는 100% 이하까지 클 수 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들어가면 80% 이하로 떨어진 게 다시 80%로 회복될 수 있고 자연공원 들어가면 100%까지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150%. 아까 우리 건폐율은 6개인데 용적률은 4개밖에 없어요. 완화되는 게. 자, 요거 외울 때는 계백장군이 수팔이라는 적군의 첩자를 잡아서 자백을 받는다. 어떤 정보를 훔쳤는지. 자백 받을 때 농부 150명 앞에서 자백을 받았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여기 보시면 계백장군이 수팔이 적군의 첩자를 잡아서 자백을 받는다. 농부 150명 앞에서.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농공단지를 하나 찍어가지고 내볼게요. 농공단지. 자, 농림지역에 농공단지라는 명칭이 정해지면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변합니까? 그러면 우리 건폐율 아까 70세 농부가 해서 70%고 용적률은 농부 150명 앞에서 자백을 받은 거기 때문에 150%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개발진흥지구로 한번 해볼까요? 농림지역에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건폐율은 개사 이렇게 아까 개를 샀다. 용적률은 계백장군이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외우셔가지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현상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자, 요즘에는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한번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건폐율이 아까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하고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팔고 그 돈으로 개를 산 거 절도죄로 수사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저 뒤에 가보면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가면 자,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40%인데 성장관리계획 들어가면 이게 더하기 10%가 늘어나서 50%가 되고 여기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이면 건폐율이 모두 20%짜리인데 여기도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가면 더하기 10% 가산되는 겁니다.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의 40%인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40에서 더하기 10% 증가돼서 50%, 생산녹지, 자연녹지 20%, 생산관리나 농림도 모두 20%인데 성장관리계획 들어가면 30% 이하까지 커진다. 이거는 더하기 10% 증가되는 거고 자, 용적률도 아까 계백장군이 수파리를 잡아서 자백을 받았다. 농부 150명 앞에서. 근데 이번에는 용적률도 이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가면 원래 계획관리지역이 100%인데 더하기 25%가 증가돼가지고 125%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 받으셔야 돼요. 자,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가면 계획관리지역 100%가 125로 커지고 건폐율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40이 50으로 커진다.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요 밑에 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숫자를 외운 거예요. 원래 21가지 기준 숫자가 있고 건폐율의 완화. 자, 원래 21가지 용도지역 용적률이 있고 용적률도 완화가 됐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5번은 용도지역이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도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 보시면 가운데가 도시지역이네요. 여기 주상, 공록도 세분되어 있고 여기는 관리지역입니다. 여기는 관리지역이고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우리나라 토지는 이렇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으로 지정되고 세분도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지정 상태의 토지가 있다. 도시지역도 안 돼 있고 관리, 농림, 자연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일 때는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을 대신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 돼 있다. 도시지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세분은 아니고 미지정은 아니고 미세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미지정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 같은 기본 이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도시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세분이 안 돼 있을 때 자, 관리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도시정안에서 미세분대인 지역일 때는 보존녹지의 규제를 대신 적용해서 건물 질 수 있고 관리지역안에서 미세분대인 땅은 보존관리지역 땅을 적용해서 건물 질 수 있고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미지정, 미세분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자연녹지로 바꾸시면 안 돼요. 보존관리, 보존녹지 이렇게 행위제한을 대신 적용한다.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서 보세요.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있었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쓰는 거. 자,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우리 공용수면 매립지는 뭐 이웃용도적으로 본다 이런 거.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지정된 장소 같은 것들은 도시지역 결정 모시로 본다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3번 용도지역 종류는 21종류.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건축제한, 종류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특히 요즘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첫 문제 많이 냅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들 요 순서대로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요거 지금 제가 심화요약집을 요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구입을 원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가격이 25,000원이니까 요거 원가로 거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파일로 일단 받으실 때는 네이버 밴드에서 공법 배문안 치고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파일로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